상상외로 50이 넘으셨는데도 내 집 장만하실 시기에 50대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멘붕이에요. 임대차 그 3법 끝나고 지금 이사 나오는 시기예요. 내년부터. 그런데 전세제도 없어졌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러네요. 살림의 규모도 커지셨어요. 우리가 333 제도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사 다니는 건 맞잖아요. 네, 전세 대출이 최대 5억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세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현장은 맞아요. 아 정말요? 네.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불장 속 사람들은 공통된 고민을 하죠. 좋은 집 어떻게 골라야 되지?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실 분이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입지를 분석해서 좋은 물건을 잡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국내 최초일 것 같은데 부동산 자기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집은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오를 집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자기개발까지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시는 무조건 성공하는 내 집 마련 첫걸음의 저자이자 실전 부동산 러너 투자인님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들, 매체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하와이 대저택에 2번씩이나 나오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 하와이 대저택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다 통으로 토호제로 묶고 대출 규제 집값에 따라서 2억, 4억, 6억 이렇게 묶었고요. 대출 규제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좀 분류를 해볼까요? 네네. 지금 아파트라는 집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우리가 주거하는 형태는 너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10억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거보다 혹시나 돈이 없는 분들은 우리 아파트에 살 자격 그 자체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좀만 더 기다렸다가 새 아파트가 되는 곳을 찾는다면, 우리의 인내심만 좀만 있고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집을 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도 몇 년 뒤에는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거 형태에만 좀만 더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다세대 주택은요, 아직도 10억이 뭐예요? 5억 아래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규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강남 상구에서도 규제가 빌라는 빠질 수 있잖아요. 빌라 다세대를 약간 지배 형태로 개념에서 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맞아요. 나 어떡하지? 아파트 못 사겠는데 어떡하지? 이러시니까.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계속 나 늙어 죽을 때까지 다세대에 살아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보면 마을이 다 초가집이었는데 지금 현재 초가집 없잖아요. 다세대가 앞으로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바뀌어요. 새 집으로. 그런 새 집이 될 집을 찾는 눈을 키우자고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쓴 거예요. 네, 책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해주고 계세요. 집을 보는 순서가 잘못되면 평생 헤맨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집을 보는 순서를 아시나요? 라고 10분께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네. 모르실 거예요. 네.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기준이랄까? 이 순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둘이 가족이에요. 예. 어떤 게 행복해? 살면서 뭘 사용하고 싶고 뭘 누리고 싶어? 어떤 집에 살고 싶어? 어떤 형태의 구조가 나한테 행복해? 그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그래?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야? 라고 가서 그 지역을 계속 친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어쩌다가 내가 그래프에 맞게 1억 있으니까 1억 갭으로 살 수 있는 데를 막 그래프적으로 보잖아요. 이건 도대체 미국보다 생소한 지역에 나를 갖다 놓는, 또는 그렇죠. 내 가족을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거기 진짜 가면 돈 벌거든? 돈 벌면 뭐해? 나는 불행한데. 한 달, 2달 만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사는 내내 우리 가족이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값어치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서 그 집이 내가 살면서 행복했는데 오늘 산 가격이 10년 뒤에 이사 가려고 했더니 같아요. 지금 어느 지역이 그렇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사 가면서 산 가격이 10년 뒤에 똑같았는데 나는 행복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뛰는 데를 찾는 안목은 어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거 맞고, 그다음에 1인 세대가 너무 많고, 네네. 그럼 우리 주거 형태는 바뀔 거고, 그리고 우리 규제 지역 말고 다른 데 그 외곽으로 나가면 너무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집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좋은 부동산을 우리 하나만이라도 가져보면 어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이제 항상 많이 받으셨을 텐데, 부동산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이 시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드가 적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지, 있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씨드를 불리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 씨드를 모으는 동안에 제가 계속 임장 다니면서 그 내가 살고 싶은 그 지역을 관찰하고 계속 경험하라고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내 씨드에 맞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저렴하지만 그 저렴한 집만 빼고 그 동네가 개발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내 씨드에 맞는 집을 들어가서 살면, 집은 허름한데, 빨간 벽돌이 아주 허름한 집인데, 이렇게 허름한 집에 귀신 나오게 생긴 집에 제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곱게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막 힘들게 저는 36번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한테 그런 집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인테리어를 살짝씩만 손수 바꿔서 살면 한 1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 집은 재개발할 테니 추가 분담금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통지서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동네에 내 새 아파트가 돼서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준비한 그 시드머니에 맞는 집은 계속 발품 팔면서 다니면 있어요. 발품의 중요성을 책에서도 그래서 여전히 강조해주고 계세요. 요즘은 사실 앉아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면 못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없죠, 온라인으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디테일, 온라인 정보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현장의 디테일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아날로그적으로 경매지가 그 종이로 나올 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앉아서 진짜 손목만 까딱까딱하면 정말 빠르게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경매 정보지에도 보면 남양집이에요. 너무 문제가 없어요. 그날 그 현장을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 옆집 건물에 그늘에 가려서 한 번도 그 남양집에 해가 안 들어와요. 아하. 해가 안 들어와서 그 벽체는 다 그 푸릇푸릇한 곰팡이가 있는 주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앉아서 볼 수 없는 그거는 현장에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웃에 정말 저랑 너무 안 맞는 분이 사실 수도 있는데, 요번에 저도 입찰을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한 거죠. 그 이유가 윗집이 겨울인데도 창문이 깨진 상태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창문은 타이에서 깬 거라는 흔적이 있었어요. 금이 간 게 아니고 파손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겨울이면 추우니까 그거를 갈아야 되는 게 우리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갈지 않고 사시는 분이면 굉장한 강성이거나 그게 익숙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그분하고 안 맞겠구나. 그런 거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알아요? 손품으로.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청약 저축을 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전세로, 상상외로 5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전세로 사셨던 생애 최초 분들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편하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멘붕이에요. 임대차 그 3법 끝나고 지금 이사 나오는 시기예요. 내년부터. 그런데 전세제도 없어졌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러네요. 살림의 규모도 커지셨어요. 우리가 333 제도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사 다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 다니시지 말고 네. 내 집 장만하실 시기에 50대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전세 대출이 최대 5억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냥 전세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현장은 맞아요. 아, 정말요? 네. 5억짜리에 그분들이 움직일 집이 없어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물건 중에도 전세가가 8억 5천인 아파트가 있어요. 8억 5천에 오실 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현금을 다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분이 나간대요. 근데 예전에는 전세 자금 반환 그 대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사실 이 유동 자산으로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네, 없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임대인들 같은 그거 경우.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신 분들 많으세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참 임대인이 힘든 시기가. 그때 이제 매물로 막 내놓고 그랬었죠. 이제 저는 그걸 잘 극복하면서 반전세라는 거, 보증금은 줄이면서 월세를 더 얻는 거, 이 제도로 많이 바꿔놨거든요. 제 임대 물건들은. 그런데 심각한 경우는 직업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는 거죠. 네. 그분도 대부라고 하는 3금융을 쓰셔서 그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까지 봐요. 실수요자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감정적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책에서. 일단 실수요자가 감정적으로 큰 장애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수를 하는 케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무조건 실수요자라는 거를 본인이 모를 때 실수요라는 건 필요하다라고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why not도 몰라요. 그래서 왜 안 돼? 네. 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처해 있는 상황은 실수요를 해야 돼. 그러나 왜?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래, 내 가족은 이래,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딱 집이 필요해. 그러면 됐어요. 거기서 됐고요. 그 다음에 why not? 안 된다는 걸 왜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현재 조건은 다 맞거든요. 살 수 있어요. 자격도 되고 돈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그래요. 그 허들 넘는 그것 좀 우리 한 번만 넘어보면 집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몸을 누이고 내가 휴식할 수 있는데 라고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뭐 사실 정말 큰 자산가가 되신 투자인님도 이런 감정적인 이유로 실수를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으시죠? 감정적인 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가 안 좋게 돼서 그 집에서 이렇게 짐을 싸서 이사를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관점을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관점을 어디다 뒀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이 집을 다시 회복해드려야지, 여기에 맞춘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는 빵이에요, 빵. 감정적으로. 감정으로 다가간 거예요. 레버리지는 잘 쓰면 도구이고 못 쓰면 덫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영끌이고 어디까지는 이거는 영끌을 넘어서 무리한 투자다.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자산 소득이 매달 뭐 얼마를 벌 거다, 연봉이 얼마다. 그러다가 그 직장이 갑자기 그만뒀을 때 몇 달은,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가. 그 범위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감당이 가능할 때 영끌을 했다는 건 팔리지도 않고, 이거는 이자도 못 내고, 이게 영끌이에요. 괴로운 상황. 그렇지만 매달 낼 수만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건 없고요. 왜냐면 그 내던 금액이 원금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생명체 이 부동산은 우리가 잘 보고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매달 200만 원씩 낸 게 좀 있으면 2천만 원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 집은 크고 있기 때문에 그 200만 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월 얼마의 이자를 낼 수 있느냐를 책에 이렇게 단계를 나눠놨어요. 제가 월급의 30%를 내면서 감당이 되나, 아니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다 체크해 보시면 영끌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예산, 입지, 상품성, 이 세 개가 결국엔 관건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그다음에 입지가 어디냐, 어느 동네냐, 그리고 상품성, 이게 어떤 뭐 아파트냐, 빌라냐, 혹은 신축이냐, 구축이냐, 혹은 이게 추후에 다시 재개발이 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네, 그럼 충돌시키지 말고 우리 순서를 정해주자고요. 충돌시키지 말고요. 그랬을 때 저라면 상품성은 세 번째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입지를 놓고요. 입지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상승할 지역인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는 이코르 상승해야 돼요. 거기에 하락할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돈을 모아야 되겠죠. 모으는 건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성은 그 동네를 입지를 정해놓고 계속 다니다 보면 그 동네에서 서울대가 있다고요. 서울대급 집이 딱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은 1,000원인 거예요. 왜 1,000원이냐면요. 그 상품성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봤기 때문에. 몰라본다는 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상품성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보석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조금만 손봐주면 돼요. 사람들이 뭐야 저거 집이야 했을 때 갑자기 그 집을 보고
와, 이런 집이 있었어?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입지는 정해졌으니까, 좋은 동네니까. 그렇게 상품성은 내가 만들어 놓고 있으면 첫 번째 뭐였어요? 상승할 지역이었잖아요. 그럼 이 상품성이 극대화돼요. 내가 사는 동안도 이 상품이 예뻤는데, 그리고 또 임차인이 살 때도 예뻤는데, 동네가 개발을 하네? 그럼 전체가 다 다시 예뻐지네?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입지. 무조건 입지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울대급 집 하나, 딱 하나. 내가 가서 5개를 살 수 없어. 하나의 서울대만 찾으시면 돼요. 어떤 전철역이 3번 출구로 나가고 5번 출구로 나갔을 때 가격이 틀려지는 거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갔던 길로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갔던 길로 다시 오려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인드 자체가 왜 갔던 길인데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서라도 다른 길을 한번 보자. 요거 실천하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임장할 때, 임장이라고 하시지 말고 퇴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출근할 때도. 어. 네, 생활에서 나는 지름길을 알아가 좋지 않아요. 부동산 보실 때는 안 갔던 길을 가봤어가 가장 좋고요. 내가 가는 시간대만 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출근은 8시에 하니까 그 시간만 그 동네를 알면 안 되죠. 내가 정말 그 입지를 딱 찜했잖아요. 서울대급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모든 시간대를 다 숨쉬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사계절을 다 알면 서울대급 집이 제 집이 된답니다. 대표님, 좋은 매물에는 초기 신호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패턴으로 이게 드러나나요? 초기 신호. 현장을 가면 알 수 있는 개발 조건들이 있어요. 손품으로 팔다 보면 먼저 임장 다녀오신 분들이 쓴 과거의 그런 자료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장 가면 개발 신호가 보여요. 플랜카드 같은 것도 걸리는데 그 플랜카드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요. 플랜카드가 가짜가 있어요? 현수막. 네. 가짜로 집값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붙인 거는 티가 나요. 그리고 현수막이 어디 붙었나도 중요해요. 이제 재개발을 예시로 든다면 어느 다세대 빌라에 붙였어요? 거기는 왜 붙였겠어요? 거기가 주체가 되니까 붙였잖아요. 근데 빌라를 신축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 동네를 띄워놓고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그렇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또 하나 이제 혹시 아파트에 68% 달성됐습니다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그 68%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비대위가 힘이 너무 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가 무산돼요. 그런 소식 소문은 누가 가르쳐줘요? 그 동네를 정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서 임장을 해야지만 가르쳐줘요. 그 동네라고 그랬어요. 그 아파트여야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 동네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임장 간다고 막 배낭 메고 나 임장 팀입니다 이러고 다니시지 말고 내 마인드 자체가 그 동네를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슬리퍼면 어떠고 운동화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그 동네 물건을 사보는 거죠. 우리 다이소처럼 정해진 가격을 사시라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똑같은 정해진 물건이 있는데도 들어가 봐서 동네 수준도 파악하거든요. 어떻게 파악하냐면 물건이 뭐가 들어오는지. 많이 팔리는 거를 위에 상대에다 놓잖아요. 그런 건 동네 수준 파악하는 건데 임차인이 많이 사는 동네냐 실거주자가 많이 사는 동네냐에 따라서도 재개발이 또 다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다 신호가 와요. 무조건 성공하는 내 집 마련 첫걸음. 제목만 보면 집을 구매하는 절차나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치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자기계발서를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저자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분들 혹은 이런 분들은 한번 꼭 읽어봐 주십시오 라고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부동산 정보 지식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채널에 가서 책을 막 홍보했겠지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을 보면서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하와이 대저택을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마음 수양이 처음에 목적이신 분들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자금이 돈이 그만큼 안 되고 목표하는 곳에 못 가시더라도 글씨로 필사하면서 마음 수양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은 그런 책이에요. 부동산을 계속 열망하시고 소망하시면 실천을 하나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집에 입주해 계실 거예요. 장담해요. 저는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투자인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는 내 집 마련 첫걸음, 이 책의 굉장히 일부분에 관련된 내용들만 대화를 나눴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 책의 일독을 한번 저는 권해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